같은데 어제였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께서 전격적으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고 제3지대로가 가는 거냐 아니면 무슨 뭐 국민의힘 뭐 입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최근에 뭐 제3당 그리고 내년 그 총선을 앞두고 뭐 이낙연 우리 그 전 총리님의 그런 거취 발언까지 합쳐지면서 지금 정치권에 좀 너무 많은 뉴스가 최근 며칠 사이에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뭐 원외위원장이시고 이제 험지 중에 험지로 우리 알고 있는 대구 경북에서 정말 박가리하고 계신 권태큰 위원장님은 이 전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험지 중에 험지는 라고 알려진 저희들이 쓰지 않아요. 아예 안 되는 지역 이렇게 자꾸 인식을 해요.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은 아닙니다. 대구도 변하고 있고 우리 대구에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 경북에 있는 정치인들 특히 우리 오 대표님 좋아하는 영천청도 이영수, 이영수 위원장 정말 열심히 바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영수는 내년 될 것 같아 지역구에서도. 진짜로요? 희망이지. 희망으로. 왜냐 그러면 저희들 그런 마음으로 지역에서 바깥을 하고 있고 내년 내후 뭐 다음번 선거 가면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이나 또 진보 정당 하는 분들도 당선을 목표로 하는 실제 당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갖고 가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는 험지가 아니라 전략지다라는 말씀을 꼭 정정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험지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지역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페이스북 그저께구나 페이스북에 썼는데 이상민 의원님이 탈당을 하는 이제 기사를 보고 야 드디어 이제 우리 민주당이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감사했다고요? 이상민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위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난리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컸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을 퇴진을 시켰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또 국회의원 20대 선거에서도 무려 180석의 의회 권력을 국민들께서 민주당한테 주신 거예요. 그럼 정권과 의회 권력을 가지고 촛불 때 이야기했던 수많은 적폐를 청산하는 문제 또 사회 개혁을 해가는 문제 이러한 것들을 기대했었는데 실제 그런 것들이 효과 있게 진행이 잘 안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이제 실망감 또 부동산 정책 같은 이러한 실책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실망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들어서고 뭐 저희들이 아깝게 앞에 말씀드렸던 상황 때문에 0.73%로 정권을 창출하지 못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뭔가 민주당이 민생 정치라든가 경제 회복 이러한 이제 문제에 적극적인 효능감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이게 잘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크게는 저는 그 제일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가지는 한계도 있어요. 이게 국가 권력, 정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의 효능감 있는 정책을 펴는 문제하고 입법을 하는 의회 권력을 갖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민주당 내부가 뭔가 대표를 중심으로 잘 안 움직여지는 거죠. 특히나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은 매 종편에 나와가지고 집구석 욕만 하고 민주당 내부의 분열만 맞는 역할을 했던 분이잖아요. 민주당에 어떠한 도움도 안 되는 분인데 아니, 이분이 스스로 나가주시니까 얼마나 반갑고 감사할 뿐이죠. 순풍에 돛단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지만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언론에서의 분석은 여기에 그 원칙과 상식인가요? 우리 그 조홍천 의원 포함해서 한 6분 정도 계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흔히 이제 뭐 비명계니 반명계니라고 분류되는 이분들도 지금 12월 중순까지 아마 그 대표에게 뭔가 이렇게 요청한 게 있나 봐요. 그거에 따라서 본인들도 거취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봐요. 지금 최근에 그 원칙과 상식이 출범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제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뭐 포문을 여셨죠. 어제 또 심한 말도 하시고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에 대한 영상을 네. 조금 흐리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는 뭐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어떻게 더 거듭나느냐, 네. 거듭나느냐의 핵심은 네. 얼만큼 더 민주당이 야성을 회복하고 개혁적인 민생 정치를 국민들에게 잘 해내느냐에 네. 이제 승부처가 있는 것이지. 네. 사실 이제 원칙과 상식 같은 이런 분들도 왜 그러겠습니까? 총선이 코앞에 있고 네. 본인들의 공천 문제가 네.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네. 그건 당연할 거라고 보고 네. 또. 네. 하지만 이런 이제 부분들이 지나가면 저는 민주당이 더 앞에 말씀드렸듯이 속도감 있는 네. 민생 정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반론 차원에서 약간 좀 부정적인 한번 있죠. 견해를 한번 반론 차원에서 말씀드려보면 지금 거론되고 이상민 의원은 이미 탈당하셨고 그리고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한 6분 정도 계신 걸로 같고 더 중요하게는 이재명 대표와 이제 대선 경선을 치루었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도 지금 제3지대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만약에 좀 부정적으로 해서 이런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본인들의 어떤 그 지지한 당원들과 함께 그게 뭐 제3지대가 됐건 뭐 어떤 형태가 됐건 민주당의 분열로 작용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언론에서 호재일 테니까 언론에서는 뭐 매일 뭐 북치고 장구치고 때리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 최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는 이제 영향이 부정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걸 뭐 부정하진 않는 거고요. 네. 다만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네. 하지 말아거나 안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어차피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당 내나 네. 당 외곽에서 네. 다양한 움직임들이 저는 발생될 거다라고 봐요. 네. 다만 중요한 문제는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뭔가를 잘 했었던가 네. 돌아보면 네. 의석수를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러한 모양새 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뭐 개혁적인 민생 정책들을 효능감 있게 달성하는 문제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내년에 저는 내년 총선의 네. 핵심은 윤석열 심판이라는 국민들의 시대 정신을 네. 민주당이 얼마나 잘 실현하는가에 네.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네.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당이 독재를 하라는 게 아니고 네. 민주적인 논의를 하더라도 당이 어떤 결정을 하면 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이렇게 당내 기풍을 다시 회복하는 거 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역시 반론 차원으로 권태급 위원장님이 방금 이제 일사불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 현실 정치에서는 그 말은 곧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총선 전국을 돌파하고 이제 다음 대선이나 그래서 정권 탈환을 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로 저는 들리는데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계시죠. 예를 들면 뭐 요즘은 좀 조용히 계시지만 박용진 의원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사법 리스크에 대한 거론들을 계속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제가 이제 일사불란이라는 표현은 과거 그 권위주의 시절이나 네. 보수 정치가 횡행했던 상임 시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와 그리고 설정과 그리고 수기 과정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네. 제가 직접 경험도 했고 들은 이야기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냥 본인 생각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주변에 있는 의원들과 수없이 물어보고 네. 충분하게 수기를 하고 대신에 음. 결정이 되면은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이런 이제 스타일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도
우리 국민들 보여주셨단 말이죠. 네. 저는 지금 당 운영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떤 민주당이 어떠한 행보를 취할 거냐, 어떤 정책을 밀어붙일 거냐,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과 원내에 있는 네네. 의원들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결정이 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네네. 그래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도 누구는 앞으로 가고 누구는 서 있고 네. 누구는 뒤돌아서면 네. 당 꼬라지가 되겠냐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윤석열 검사 독재에 대응하는 네. 국민들의 요구다. 네. 민주당에 대한라고 생각을 하는 예. 것이죠. 그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사법 리스크 이야기도 예, 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궁금했었던 게 또 왠지 이제 그 학생 운동부터 시작해서 노동 운동 하시면서 여러 개 투쟁도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번 그 단식 투쟁을 했을 때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젊은 그 친구들하고도 이제 인터뷰도 해서 쭉 들어보고 좀 나름 이렇게 지식인 그룹에 계신 분들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처음 그 단식 투쟁 시작하실 때 되게 비판적이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제1 야당 대표가 단식이나 하고 앉아 있냐, 너무 진부하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 좀 현대적으로 뭐 할 수 없냐, 이런 좀 비판적인 좀 말씀들을 하는 걸 제가 좀 들었었는데 권태흠 위원장이 생각하시기에 이재명 대표님의 그 단식 그 이후에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가결 그리고 구속영장 그리고 이제 그 기각 이 일련의 그 뜨거웠었던 이 과정에 대해서 뭐 거기 그 당시 이제 투쟁하러도 많이 서울에 상경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평가하시고 느끼셨는지? 저는 그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처음 시작할 때 방금 오 대표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방탄 단식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하지만 뭐 대표님의 단식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당신도 그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정말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젊은 층들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뭐 단식 말고 좀 산박한 방법이 없냐? 이는 이제 그 저항의 또는 정당의 대응 형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다 해봤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우리 민주당이 협치하자. 그리고 정부가 잘하면 도와주겠다. 뭐든지 이야기해라. 만나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라는 것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제안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민주당을 무시하고 검사들을 통해서 압수수색하고 탄압하고 왔단 말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대표께서 얼마나 절박했으면 단식에 이제 들어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뭐 일주일 지나고 뭐 보름이 지나고 하면서 이게 진심이구나라고 저는 우리 당의 의원들도 그렇고 많은 당원들 국민들도 돌아서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또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또 법원에서는 이제 기각이 되었단 말이죠.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봤을 때 역시 저는 뭐 전화위박 이게 드라마를 쓰더라도 절대 그렇게 쓴 건 아니지만 각본 없는 드라마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것들은 저희가 대구잖아요. 저는 대표님 단식 들어가고 3일째부터 해서 시국 농성을 지역에서 정말 과거처럼 대형 텐트를 치고 당원들과 이제 20일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럼 저는 만약에 우리 그 현역 의원들이나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이제 대표님의 요청은 내가 죽을 각오로 단식을 들어갈 테니 국민들이 함께 싸워주시라. 더 이상 윤석열 검사 독재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국민 항쟁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현역 의원들이나 지역위원
장들 중에 네. 시국 농성을 돌입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네, 실제로. 물론 저는 이제 뭐 농성을 더 갈 수 없는 조건이 있는 지역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라고 봐요. 네. 뭐 아침에 피켓팅을 하든 네. 또는 선전전을 하든 네. 이렇게 하면 되지만 네. 사실 국회의원들이야 네. 168명이 있었는데 네.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대표님의 그 절박함을 우리 원내 국회의원들이나 네. 지역위원장들이 제대로 화답을 했었더라면 예. 또 국민이 더 빠르게 이제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또 한편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대표님 단식하실 때도 옆에서 이제 함께 좀 지켜봤고 그 격동의 그 시간들을 이재명 대표님 옆에서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최근에 하셨던 그 한 멘트가 좀 회자가 되고 있죠. 그 유튜브를 이렇게 라이브로 하시면서 멋진 패배는 없지 않겠습니까? 멋진 패배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은 지금 언론에서 각자가 강론을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과정을 지켜보신 입장에서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멋진 패배란 없다는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신지?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것은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2023년 또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절박하게 요구하시고 민주당에게 명령하는 이 시대 정신이 뭘까? 저는 단연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시대 정신을 저는 민주당이 당연하게 받아 안아야 되고 네. 당을 책임진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받아 안을 거냐라는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제 입장에서 그 시대 정신을 받아 안는 유일한 방법은 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네. 승리하는 것이다. 네. 저는 이게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의 출마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될 첫 번째 과제라고 봅니다. 네. 네.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대표님이 당내 상황도 네. 좀 복잡하잖아요. 네. 뭐 연동형을 유지하면서 뭐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뭐 무려 73분의 뭐 의원들도 계시고 네. 하지만 가장 이제 저는 우리 당원들께서도 내년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 특히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 또 그 방향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든 총선 공천에 대한 문제든 총선 대응 전략에 대한 문제들이 잡혀져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 방송 원하는 답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좋아요. 아니 그 모르시겠지만 이 진행자는 다음 질문 생각해요. 네. 제 개인적으로 제가 김어준 총수를 좀 되게 존경스럽게 하는 게 김어준 총수도 이 멘트를 했어요. 진행자는 누구나 다음 멘트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김어준 총수는 점점 짬밥이 묻어나가는 게 느껴져서 그래서 제가 잠깐 딴 생각했습니다. 다음 질문. 네. 마지막 아니 오늘 왜 질문이 왜 많아졌어?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끝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지금 선거제 개혁이 가장 오늘의 핫한 주제이기 때문에 끝으로 권역별 비례제에 대해서 이 방송 보신 시청자들께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작년부터 장경태 위원장을 하는 우리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또 우리 민주당이 전국 정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것이 당내 특위로 전국 정당위원회도 만들어서 제가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정치를 하는 이유, 저 같은 사람이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유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을 하는 이유도 국회의원에 나가는 이유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금보다는 더 낫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가치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 저희 같은 원외위원장들한테 당원들한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 중에 특히나 네. 선거제도와 관련한 과제를 꼽으라면 저는 70년 한국 정치를 질곡으로 만들어왔던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특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왔던 우리 민주당의 시대 정신과 당의 정신이라는 것이 바로 네. 정치 개혁에서 가지고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네. 그분들이 저는 정신이고 지금 저희들이 개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47석의 비례석을 병립으로 하냐 연동형으로 하냐라는 제한적인 논쟁이 아니라 네. 정말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또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항상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제가 가장 네. 절실하고 절박한 실현 가능한 대안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언론에 잘 안 돌아줘요. 네. 저희가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고 저 권태긍 위원장은 험지 아닌 전략지에 대구에서 당선이 불가능한 국회의원을 출마할 사람이니까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네. 저는 국회의원이 당선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년에. 네. 하지만 이러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은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네. 꼭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권역별 비례제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지역 대구 달서갑 위원장이신 권태긍 위원장님의 이 외침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조금 더 관심 갖고 국민들이 조금만 더 집중해서 내년 총선 선거제 개혁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다면 시커먼 TV 지금 구독해 주시고요. 이상으로서 저희 1시간 동안 권태긍 위원장님과 내년 22대 총선 선거제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태긍 TV도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좀 해달라고 적혀주세요.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세요. 오늘 시커먼 TV 너무 이제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도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권태긍 TV 꼭 검색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